어느 날 일찍 잠에 들었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 잠에서 깨어 화장실을 갔는데 밤이 조용하니 아이들이 안방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 있지 뭐예요. 저는 혹시나 민망한 소리가 날까봐 최대한 듣지 않으려 했는데 다행히 그런 소리는 아니었고 말소리였어요. 엿들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지만 집이 워낙 조용하다 보니 내용이 귀로 흘러 들어오더라고요. 아니 자기야, 어머님 도대체 언제 내보낼 거야? 나 이제 못 살겠어. 이렇게 신경 쓰여서 관계도 시원하게 못 하겠잖아. 그래도 뭐 구실이라도 좀 있어야지. 조금만 기다려봐. 구실은 무슨 구실. 뜯어낼 거 다 뜯어냈는데 그냥 내쫓으면 끝이지. 그래도 내 엄마인데 막무가내로 내쫓는 건 좀 그렇지. 왜 얘기가 달라, 결혼 전이랑? 어? 이거 사기 결혼 아니야 지금? 아니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윤정이가 자녀 계획하는데 신경 쓰여서 많이 서운하구나. 그래. 나 시원하게 소리 좀 내고 싶단 말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윤정아, 이리 와봐. 화장실에서 용물을 보면서 그런 내용이 들리니 제 자신이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방 안에만 처박혀서 죽은 듯이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아들을 믿었던 선택이 후회되기 시작했어요. 겁이 나기 시작했고 금방이라도 쫓겨날까봐 두려웠어요. 안녕하세요. 인생은 사연을 싣고입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요? 아들 내외와 함께 사는 사연자께서 어쩌다 보니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 내용을 듣게 되셨다는데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내쫓으라는 천인공노할 소리를 하고 있네요. 오늘은 자식들에게 쫓겨나고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고생을 하신 정삼수님의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71인 정삼순이라고 합니다. 요즘 행운의 기운이 70대들에게 많이 깃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연 채널들을 보면 최근 70대 로또 당첨자분들 사연이 많아진 것 같던데요. 꼭 로또 당첨이 아니더라도 이제는 우리 세대도 치열하게 살아오면서 고생한 보람을 보상받을 때가 되었나 봅니다. 올해에 제게도 기적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찾아오기 전 저는 천인공노할 자식들에 의해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났습니다. 지금도 자식들이 제게 한 짓을 생각하면 밤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부디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제 가슴 아픈 사연에 공감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부디 자식들에게 험한 꼴을 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1954년 겨울 오남매의 늦둥이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사실 저희 집은 황해도 출신 집안입니다. 전쟁통에 얼굴도 모르는 오라버니 둘을 잃었고 아버지 어머니께서 충청도에 터전을 잡고 남은 3남매를 키우셨어요. 저는 너무 어릴 때라 기억이 없지만 전쟁 직후에 태어난 저는 찢어지게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해요. 저는 그저 가난이 당연한 줄 알아서 별 생각이 없었죠. 가난을 온몸에 두른 채로 자랐지만 1970년대를 지나면서 경제가 살아나자 숨통이 좀 트였었죠. 그때 저는 20대의 나이에 그저 철없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하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요리하는 것을 딱히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어머니가 해주시던 국수를 정말 좋아했었기 때문에 읍내에 있는 한 작은 국수집에서 일을 하며 20대를 보냈습니다. 손이 빠르다면서 주인 어머니께서 저를 참 좋아라 하셨죠. 그리고 저는 그 국수집의 아들인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남편과 국수집을 이어받아 소박하지만 참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저희 국수집이 있는 지역이 재개발이 확정되면서 보상받은 것으로 오래된 가게를 깔끔하게 다시 차려서 재개발 특수를 좀 보게 되었고
저희 부부는 그제서야 자리를 좀 잡을 수 있었답니다. 그 후 저희는 연년생 딸과 아들을 하나씩 놓게 되었어요. 이름을 희진이와 종규라고 지어 주었죠. 딸 희진은 성적도 좋고 머리가 좋았어. 일찍이 외국계 기업에 취직하여 지금은 독일로 건너가 독일인 사위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주 볼 수 없는 게 아쉽지만 저가 행복하면 그만 아니겠어요? 제 인생의 큰 문제는 제 아들 종규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첫 사내아이를 놓고 품에 안았을 때 그 기쁨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지만 그 아이는 자라서 살인마나 다를 게 없는 악마 같은 자식이 되었죠. 종규는 중학생 때까지는 누나를 닮아서 공부도 곧 잘하는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고등학생 때부터 이상하게 삐딱선을 타기 시작하더니 제 아버지와 연을 끊겠다는 둥 저희 남편과 문제가 참 많았어요. 공자의 논어를 읽다 보면 부모와의 관계가 인간됨됨이의 가장 근본이라 했거늘. 아들이 어찌 아버지와 연을 끊겠다는 망언을 하는 것인지 답답할 뿐이었죠. 저와 남편이 국수집을 운영하면서 여간 바쁜 게 아니다 보니 아이들에게 신경을 많이 써주지 못한 것이 항상 참 많이 미안하긴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딸과 아들은 너무도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했고 저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아직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여하간에 그렇게 두 아이는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하면서 성인이 되어 딸은 일찍이 독일로 시집을 갔고 아들은 어찌저찌 공장에 취직하여 살게 되었어요. 저와 남편이 운영하던 국수집은 20년 차가 넘어가자 동네에서 꽤 유명한 맛집이 되었었고 적지 않은 돈을 모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제 남편이 뺑소니 차량에 사고를 당하여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어렴풋이 의식은 회복했지만 뇌 손상이 심해 큰 수술을 결정해야 했어요. 저는 비참한 소식에 대성통곡을 해야 했습니다. 당신 없으면 나 혼자 어떡하라고? 우리 국수집은 어떡하고 우리 종규는 어떡하라고? 아버지 원망하는 종규는 어떡하라고? 수술을 결정하고 남편은 아들을 불러달라 했습니다. 저는 어렵게 아들 종규를 설득하여 남편 앞에 데려왔어요. 아버지가 살잡지 못한 사람이었어. 미안했다, 아들아. 아버지도 인생이 처음이라 그러니 이해다. 내 목까지 어머니를 모시고 행복하게 살거라. 저는 왜 벌써부터 그런 소리를 하냐고 울부짖었지만 그게 진짜로 남편의 유언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유독 아들을 대하는 것을 어려워했어요. 아버지와 아들 간의 감정이 무엇인지 제가 알 길이 없지만 서로가 서로를 참 어려워하는 관계였죠. 그러다 보니 남편이 아들을 꾸짖는 방법이 옳지 못했을 때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 아들이 언젠가부터 반항심을 가지고 삐딱선을 타게 된 것일 거예요. 하지만 남편 말대로 부모도 인생이 처음인데 어쩌겠어요. 항상 옳은 말만 해주지 못하고 좋은 것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지만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사랑을 베풀어 주려고 했을 뿐인데 말이에요. 아비의 유언을 듣고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끝내 숨을 거두었을 때에는 아들도 뜨겁게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러게 있을 때 서로 표현을 좀 잘하지 싶기도 하고 제가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해주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하기도 했어요. 남편을 보내고 나니 제 인생 자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과 함께 식당에서 수다 떨던 기억과 웃음소리, 함께 나누던 소소한 일상들이 모두 사라져 버린 것 같았어요. 집안의 모든 것이 조용해졌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아들의 슬픔은 그때뿐이었고 그 뒤로는 또 뭐가 불만인지 자기 인생은 왜 이리 불행하냐면서 화를 내기 일쑤였습니다. 아무래도 불행한 자기 인생을 원활하지 못했던 아버지와의 관계 탓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았어. 저는 잘못된 생각을 한번 호되게 고쳐줘야겠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러기엔 이미 너무 늦었더라고요. 저는 늙었고 아들은 30이 넘어 자리 잡은 생각을 대화만으로 고치는 것이 뜻대로 되지가 않았어요. 아들은 그 후 같은 공장에서 만난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제게 통보를 했고, 결혼하는데 얼마를 보태줄 수 있냐를 묻더라고요. 남편이 재산의 대부분을 유언대로 아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제게 남은 것은 집 한 채밖에 없었고, 개인적으로 모아놓은 돈 조금밖에 없었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딱히 없다고 하자 아들이 제게 제안을 하더군요. 어머니, 아버지가 제게 유산을 전부 주셔서 엄마가 해주실 게 없다고 하니 어쩔 수가 없네요. 어머니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하니까 가게도 이제 정리하시죠. 집도 아예 정리해버리고 저희랑 같이 수도권으로 올라가서 살아요. 고생 그만하시고 이제 저희가 모시고 살게요. 사실 저는 남편 없이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재미가 없어졌기에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었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고 아들이 그런 제안을 하니 솔깃했지만 처음엔 겁이 났어요. 예비 며느리를 처음 봤을 때 살갑게 잘 대해주긴 했지만 마음 깊이 우러나오는 진정성은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모시고 살겠다고 해놓고 얼마 가지 않아 부모를 버려버리는 자식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긴 했지만 저는 설마 우리 아들이 그럴까 싶었어요. 아들이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았어도 마지막 유언을 듣고 눈물을 흘리더니 아비 뜻대로 저를 잘 모시고 살려나 보다. 이렇게 저는 순진하게 생각해버리고 말았죠. 그렇게 저는 순진하게도 아들 혼수로 제 전 재산을 갖다 바쳐버렸고 그 일을 지금까지도 두고두고 땅을 치고 후회를 합니다. 아들이 결혼을 한 후 다니는 공장 근처로 넓은 전세집을 계약했습니다. 제가 살던 집을 팔아도 수도권으로 올라오니 전세값이 되어버리더라고요. 남편이 없으니 아들에게 휘둘려 제가 어리석은 짓을 해버리고 말았지만 그때는 제가 정말 바보 같고 순진했을 뿐이었어요. 아들 내외와 함께 지내던 초기에는 그래도 평화로웠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초반엔 저를 잘 대해 주었고 저도 새로운 환경에 금방 적응되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며느리와의 첫 만남에 깊이 교감하지 못했던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먼저 다가가 보려 노력했지만 어째 며느리는 점점 제게서 멀어지려고만 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집안일을 좀 도우려고 아이들이 집에 없을 때면 빨래를 해주고 설거지를 하곤 했는데 어느 날은 한 번 그릇을 하나 떨어뜨려 깨뜨리고 말았어요. 아니 며느리가 깨진 그릇 버려놓은 걸 발견하더니 제발 일하지 마시고 좀 쉬시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설거지 해주시려는 마음은 감사한데요. 이러시면 일을 더 만드시는 꼴이잖아요. 살림도 거덜나겠어요. 아주. 미안하구나, 아가.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좀 할 수 있지 않니? 좋게 좋게 풀어보려 하면 며느리는 대답 없이 제 할 일을 하기 바빴어요. 그 후로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는
제가 집안일을 거드는 것을 제지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아침 일찍 화장실 청소를 하고 나왔는데 자고 일어난 며느리가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이 물기가 흥건하니까 짜증을 내는 거 있지 뭐예요. 아니, 어머님, 무슨 새벽부터 화장실 청소를 하고 그러세요. 내가 아침잠이 좀 없다 보니 청소라도 좀 하고 싶어서 그랬지, 아가. 일어나자말자 물기가 축축하고 변기 앉으니까 엉덩이에 물 묻잖아요, 어머님. 제가 저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집안일 안 도와주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어머님. 아니, 그래도 어떻게 사람이 한 집 사는데 집안일을 아무것도 안 거들 수가 있겠니, 아가. 내 화가 몇 마디 이어지자 며느리는 또 다시 대꾸를 안 하더라고요. 화장실 청소를 해줘도 불만인 며느리는 또 들어보지도 못한 이야기라 참 당황스러울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활을 한 지 1년이 거의 다 되어 갈 때쯤에는 정말 서러운 대우를 받고야 말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아이들이 부쩍 방에만 틀어박혀 있고 거실에 나와 있지 않은 날들이 많아졌어요. 저는 눈치껏 아이들이 자기들만의 시간을 편하게 보내라고 최대한 제 방에서만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찍 잠에 들었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 잠에서 깨어 화장실을 갔는데 밤이 조용하니 아이들이 안방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 있지 뭐예요. 저는 혹시나 민망한 소리가 날까봐 최대한 듣지 않으려 했는데 다행히 그런 소리는 아니었고 대화 소리였어요. 엿들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지만 집이 워낙 조용하다 보니 내용이 귀로 흘러 들어오더라고요. 아니, 자기야, 어머님 도대체 언제 내보낼 거야? 나 이제 못 살겠어, 이렇게. 신경 쓰여서 관계도 시원하게 못 하겠잖아. 그래도 뭐 구실이라도 좀 있어야지. 조금만 기다려봐. 구실은 무슨 구실. 뜯어낼 거 다 뜯어냈는데 그냥 내쫓으면 끝이지. 그래도 내 엄마인데 막무가내로 내쫓는 건 좀 그렇지. 왜 얘기가 달라, 결혼 전이랑? 이거 사기 결혼 아니야, 지금? 아니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윤정이가 자녀 계획하는데 신경 쓰여서 많이 서운하구나. 그래. 나 시원하게 소리 좀 내고 싶단 말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윤정아, 이리 와봐. 화장실에서 용물을 보면서 그런 내용이 들리니 제 자신이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방 안에만 처박혀서 죽은 듯이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아들을 믿었던 선택이 후회되기 시작했어요. 겁이 나기 시작했고 금방이라도 쫓겨날까봐 두려웠어요. 며칠 동안 저는 살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에 있는 딸내미는 바빠서 가끔 연락이 잘 안 오는 시기가 있었지만 아쉬울만 하면 항상 메시지가 와 있었거늘 이번에는 3달 가까이 연락이 없는 게 그렇게 섭섭하더라고요. 아들에게 버려진다면 제게 남은 것은 얼마 되지도 않는 약간의 현금과 딸내미가 전부였어요. 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놓고 연락이 오기를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 후 저는 그저 집에서 조용히 주는 밥 먹고 창밖만 바라보다 시간 되면 자고 그런 일상이 반복되면서 삶의 의미가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머지않아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 하였고 며느리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 갔어요. 저는 딸에게 답장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지만 얼마나 바쁘길래 딸에게서 답장이 오지를 않더라고요. 며느리는 날마다 아들에게 제 숭을 보기 시작했고 날이 갈수록 고약하게 성질을 부렸어요. 그 뒤로도 밤에 방에서 며느리가 저를 당장 내쫓으라는 말을 하는 것을 몇 번을 들었고 그때마다 저는 딸에게 제발 연락 좀 달라고 메시지를 남겨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힘든 일이 있다며 제게 오랜만에 엄마랑 단둘이 제 고향에 내려갔다 오고 싶다고 같이 가지 않겠느냐고 했어요. 저는 설마 아들이 정말 저를 내쫓을까 하여 며느리가 힘들어하는 와중에 며느리 없이 둘이서 시간을 보내며 해결책을 고안해내기 위해 대화를 좀 해보려는 눈치인가 보다 싶어 그러자고 하였죠. 엄마, 오랜만에 고향 오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구나.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기분이야. 사실 그동안 좀 기분이 좋지가 않았단다. 왜요? 느희를 살기로 한 것이 잘한 결정인지 모르겠더구나. 사실 윤정이도 그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내가 중간에서 참 힘들겠구나. 차를 타고 단풍이 예쁘게 물든 고향 땅으로 향하고 있으니 마음이 조금 풀어지더라고요. 아들이 용기 내어 이런 시간을 갖자고 제안해 준 것도 고마웠어요. 저는 우선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간을 즐기기로 했어요. 가는 길에 있는 맛있는 칼국수 집에서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 가보는 집이었지만 아들이 알고 있는 맛집이라니 맛있게 먹었어요. 엄마랑 아버지가 하던 국수집보다는 별로네요. 이 집도 맛있구만 왜. 그러게 어릴 때 와서 많이 좀 먹지 그랬어. 만날 밖에 나돌아다니기만 하고. 그러게 말이에요. 그 국수집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없었던 게 참 아쉽네요. 엄마랑 아버지가 다 이뤄놓은 것들을 남한테라도 전수해놨으면 참 좋았겠거늘. 아님 내가 좀 해보지 그랬어. 저는 요식업은 진짜 자신 없어요. 그거 한다고 아버지랑 부대끼는 것도 싫고. 너는 대체 내 아버지가 뭐가 그렇게 미웠던 게냐? 이 엄마는 알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 간에 뭐 그런 게 있는 게야. 네, 그런 게 있어요. 남편 말만 꺼내면 아들은 말이 짧아지거나 말을 돌리는 것은 여전했어요. 느 그러다 천벌 받는다. 아들아. 자식이 부모 알기를 원한으로 알면 느 나중에 진짜 후회한다. 그거 진짜 잘못된 거라 엄마가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는 거야. 하지만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았고 제 눈을 피하면서 먼 산만 바라보더라고요. 그런 아들의 눈빛이 정말 차가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아들의 속내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때까지 전혀 알지 못했었죠. 이제 그만 돌아가자꾸나. 엄마 잠깐 들를 데가 있어요. 아들은 들를 곳이 있다면서 차를 몰고 어딘가로 데려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웬 허름하고 낡은 집이었어요. 사람이 살았던 지 수십 년은 된 것 같은 오래된 집이었죠. 여긴 뭐 하는 데냐? 엄마 이제 당분간 여기서 지내세요. 뭐야? 사실 오늘 저 엄마 버리려고 데리고 나온 거예요. 윤정이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내다 버리거나 요양원에 보내자고 했는데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려고 제가 이 거처라도 마련해 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이 놈아! 윤정이는 사실 오늘 그냥 엄마 내다 버리고 오는 줄 아니까 그런 줄 아시고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죄송해요, 엄마. 아니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종규야? 대체 내 부모가 내게 뭘 잘못한 거니? 아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아들이 간 길을 따라서 최대한 뛰어갔어요. 아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차를 멈추길 바라면서 최대한 오랫동안 아들의 시야에서 보이기 위해 제가 낼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더 빠르게 속도 내어 사라져 갔어요.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결국 이렇게 버림을 받다니 제가 대체 전생에 무슨 죄를 저지른 것일까요? 어디인지도 모르겠는 허허벌판 논두렁 한중간에 있는 쓰러져가는 허름한 집에 아무것도 없이 저 혼자 남겨둔 것은 사실 그냥 저보고 죽으라는 것과 같았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주변에는 벌레 우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고 사람 소리는 들리지도 않았어요. 차도 다니지 않고 보이는 것은 가로등과 널찍널찍이 떨어진 오래된 집 한두 채가 전부였어요. 지금 당장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정말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버리고 간 집으로 돌아가면서 최대한 멀리까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곧 있으면 해가 지기 시작할 테니 곧 어두워질 것 같았어요. 다행히 저 멀리에 읍내가 보이기는 하는 것 같았어요. 가는 길에 마을버스 정류장 같은 것이 하나 있어서 언제 오는지 한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버리고 간 집은 폐가라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뭐 월세 계약을 한 것인지 매입을 한 것인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였어요. 집 안은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고 창문은 여기저기 깨져 있었어요. 야생동물이 드나들 것이 뻔한 위험한 모습이었어요. 집 꼬라지를 보아하니 사실상 여기 살라고 내다 놓은 것이 아니라 죽으라고 버린 것이 맞았어요. 여기서 밤을 보냈다간 멧돼지에게 잡아먹힐 것이 분명했습니다. 전기와 수도가 들어오는지 볼 필요도 없었어요. 마을 버스는 오지 않았고 저는 그저 저 멀리 보이는 읍내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3시간쯤 걸었을까요? 난거미가 지기 시작할 때쯤 읍내에 도착했고 저는 우선 목이 너무 말라 가장 싼 생수부터 사서 목을 축였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통장에 800만 원 현금이 제가 가진 전부였어요. 이 돈으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빨리 딸에게 연락이 왔으면 좋겠지만 아직도 답장이 없었어요. 독일에 있는 딸에게 전화를 하려면 밤늦게 아니면 아침 일찍 했어야 됐기 때문에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우선 오늘 하루 묵을 여관방을 찾아 나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실례지만 혼자세요? 예, 어쩌다 혼자 이런 곳에 몇 방 묵으실 예정이세요? 일단 이 방만 할게요. 방을 잡아놓고 저는 생필품을 사러 다시 나왔습니다. 편의점에서 핸드폰을 충전할 충전기와 생수, 그리고 빵을 샀어요. 돌아가는 길에는 해가 다 져서 어두워졌습니다. 몇 개 되지 않는 간판 불빛들이 반짝이는 것이 어찌 그리 처량한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볼까봐 부끄러워할 새도 없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다음 날 저는 동네에서 가장 싼 값에 숙소를 찾아 돌아다녔어요. 혼자 그러고 다니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살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날이 추워지고 있었기 때문에 옷가게에서 두꺼운 옷을 한 벌 사 입고 나니 통장 잔고 앞자리가 칠로 바뀌었어요. 우선 이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식당 일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식당이 몇 개 되지도 않으니 자리가 있으려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노상에서 소주를 먹고 있는 노인들이 보였고 그것을 보고 있으니 아들이 버리고 갔던 집에 웬 빈 수레가 하나 있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걸로 일단 공병과 폐지라도 주어야겠다 싶어 저는 다시 3시간을 걸어 그 집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돈을 아껴야 하지만 택시를 타면 되겠다는 생각에 중간에 택시를 타고 그 집에 도착했습니다. 누가 집어가면 어쩌려나 싶었던 빈 수레는 여전히 잘 있었어요. 버려진 지 오래되어 보이긴 했지만 바퀴도 다행히 잘 굴러가고 쓸만했어요. 수레에 고인 흙과 나뭇가지를 치우고 수레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끼룩끼룩거리는 녹슨 소리가 들렸지만 문제없이 잘 굴러가더라고요. 그냥 걸어도 읍내까지 3시간인데 수레를 끌고 가면 대여섯 시간 걸리려나요? 살다 공병 죽기 위해 빈 수레를 끌고 6시간을 걸을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나을까 싶더라고요. 하지만 곧 연락 올 딸에게 소식을 알리고 아들을 벌하기 위해 살아야겠다 다짐했습니다. 2시간쯤 걸으니 무릎이 시려왔고 수레를 끄는 손에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가는 길에 빈 병 하나를 주워 담았는데 수레를 멈춰 세우니 경사가 생겨 굴러떨어졌어요. 실은 것들을 가둘 수 있는 작업을 하기 전까지는 걷는 것을 쉬지도 못하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4시간을 더 걸어서 읍내에 도착하여 저는 수레를 묶어 놓을 자물쇠와 공병을 묶어 놓을 주머니, 그리고 노끈 등을 사고 허겁지겁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식당 아주머니에게 물었어요. 실례지만 여기가 용천리랑 많이 먼가요? 그게 어디예요? 잘 모르겠네요. 핸드폰으로 지도 보는 게 어려웠던 저는 그냥 당분간은 여관방에서 쉬면서 다른 방법을 궁리해 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날은 수레를 가져온다고 너무 많이 걸어서 그대로 방으로 돌아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저는 미친 듯이 동네를 들쑤시며 공병과 폐지를 모았습니다. 폐지는 몰라도 공병은 줍기가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수레를 끌고 돌아다니니 공병이 나올 만한 가게들이 서너 개 정도 눈에 들어왔지만 항상 누가 먼저 가져가는지 주변에 깨끗할 뿐이었어요. 이런 일을 하는데도 구역이 정해져 있으려나 공병 줍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힘이 센 남자이면 어떡하지 싶은 걱정이 들더라고요. 저는 물과 밥값도 최대한 아끼면서 공병을 주우러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날들이 얼마나 될지 숫자 계산을 해보았죠.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매일매일 로또 1장씩을 사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에 7장을 사면 한 달 생활비에 꽤나 영향을 주게 되더라고요. 그저 하루 빨리 딸에게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지만 여전히 감감무소식이었어요. 그쯤 되자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까지 연락이 없는 아이가 아닌데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싶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만에 하나 그렇다면 저는 정말 의지할 사람이 없이 공병 줍다 쓸쓸하게 죽을 운명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생활하기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어요. 될 리는 없었지만 그래도 꼬박꼬박 로또 당첨 번호를 비교해 보는 것이 제 주말 일상이 되었습니다. 공병을 줍는 일에는 평일과 주말이 없었기에 쉬는 날 없이 매일 돌아다녔어요. 어느 날은 공병을 무더기로 줍게 되어 100개 넘게 주운 날도 있었습니다. 그날은 나름 그 일의 재미를 느끼기도 했는데 사실 그날 밤 방에 들어갔어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씻고 가만히 앉아 생각해보니 공병 100개 주운 것에 즐거움을 느꼈다는 제 신세가 너무 한탄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한탄할 곳도 없으니 그저 하염없이 눈물이 흐를 뿐이었어요. 이대로 가다간 우울증에 걸려 정신건강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말동무라도 만들어 보아야겠다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우연히 공병 줍는 다른 수레 끄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자분이었지만 깡마른 몸에 연세도 저보다 훨씬 많아 보여서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제가 그분을 먼저 발견했기 때문에 어르신께 가서 말을 좀 걸어봐야지 싶어 다가갔습니다. 저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저는 어쩌다 이 동네에서 공병을 줍게 된 할망구인데요. 내가 범인이었겠다. 말을 걸자 갑자기 그 어르신께서 공병으로 절 내리치려는 거 있지 뭐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왜 이러셔요. 공병 도둑 아니야. 내 공병 훔쳐갔었던 게 당신이렸다. 공병 줍는데도 주인이 있어요? 당연하지. 내 돈 내놔라. 그 양반이 계속 공격적으로 나오길래 저는 무서워서 공병 100개 값을 드렸습니다. 말동무를 만들려고 해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동네에 공병을 줍던 사람이 있었을 테니 제가 와서 개수가 나누어지니 좋은 일이 아니었겠지요. 이대로 가다간 굶어 죽겠다 싶었지만 별 수가 없었어요. 자주 가는 백반집에 가서 일자리를 구해보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수집을 운영했었는데요. 혹시 주방에서 일할 자리가 좀 있을까요? 아니요. 저희 지금 자리가 없어요, 어머님. 죽음이 다가오는 듯한 불안감이 들 만큼 일자리가 간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집 가게 사장님이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저 앞에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직원이 안 구해져서 몇 주째 힘들어 하던데 어머님은 나이가 있으셔서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 급하시면 거기라도 가보시는 게 어떠세요? 읍내에 조그맣게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었는데 저는 그곳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제가 그런 가게에서 일을 할 수나 있을지, 그 집 사장이 나이 많은 저를 받아주기나 할런지 걱정되어서 찾아가기가 어려웠어요. 그래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니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방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최대한 깔끔한 차림으로 아이스크림 가게에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러 갔습니다. 제가 일을 할 수 있냐고 묻자 젊은 사장이 놀라 말했습니다. 아, 예, 나이가 중요하지는 않은데 아이스크림 푸는 일이 팔이 굉장히 아픈 일이어서요. 괜찮으시겠어요? 한 번도 해보지를 않아서 모르겠지만 제가 공병 줍는 일 하면서 술에도 끌고 다니고 해서 팔 힘이 약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그럼 손을 어디서 씻으면 될까요? 저는 식당을 하면서 항상 음식을 만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손부터 씻고 아이스크림 푸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꽝꽝 얼어있는 아이스크림을 푸는데 생각보다 힘이 엄청 들어가더라고요. 하지만 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팔과 다리 근육에 힘이 많이 붙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 동네에서 아이스크림 즐겨 먹을 만한 젊은이들이 얼마나 있으려나 싶었지만 앞에 있던 젊은 엄마가 데려온 아기 손님이 제가 아이스크림 푸는 걸 보고 박수를 쳐주었어요. 저는 이 맛에 이 일을 하는구나 싶어 기뻤습니다. 어찌됐든 그 집 사장님도 일손이 급했는지 우선 바로 출근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손님이 많지는 않았지만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베스킨라빈스에서 아이스크림 말고 다른 음료도 많이 팔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배우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러 오는 나이 있는 손님들은 제게 친절하게 대해 주었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오는 몇 안 되는 젊은 손님들은 삐쩍 마르고
다 늙은 제가 아이스크림 푸는 것을 신기하다면서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기도 했어요. 저는 그런 관심이 좋아서 더욱 친절하게 손님들을 대해줬어요. 맛있게 드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제가 담은 아이스크림 드시고 좋은 기운 받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국수집을 할 때부터 항상 친절과 청결을 아주 신경 썼기 때문에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손님들을 대하니 몇 안 되는 손님이지만 가게에 좋은 기운이 넘쳐 흐르기 시작했고 사장님도 고마워하더라고요. 베스킨라빈스에서도 아이스크림만 파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공병이 꽤 나왔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저를 때리려 했던 공병 할아버지가 생각났어요. 무서웠지만 그래도 얼마나 힘드실지 알았기에 그분이 여기에도 공병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일부러 공병을 잘 보이는 곳에 버려두었죠. 술집 같은 데야 워낙에 빈 병이 많이 나오니 업자들이 가져가지만 그분께서 여기를 알게 된다면 꽤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신경 써서 공병을 버리는데 어느 날 병을 버리러 밖에 나가보니 그 할아버지가 병을 담아가고 계시더라고요. 잠시만요, 할아버지. 저는 그분을 불러 세우고 제 돈으로 가게에서 시원한 음료를 한 잔 사서 건네드렸습니다.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베스킨라빈스 유니폼을 입고 있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상관없었어요. 그분은 어떤 사연으로 공병을 줍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고생하는 모습이 공감이 되다 보니 잘 챙겨드리고 싶더라고요. 고맙소. 내 신세 지지 않는 성격이라 이거라도 받으시오. 그 할아버지께서는 당신이 구매하신 로또 한 장을 주셨어요. 마음을 표현해 주신 게 감사해서 저는 웃으며 받았습니다. 안 주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그럼 몸 조심하세요. 저도 로또를 꾸준히 사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는 8장으로 당첨번호를 확인하게 되겠네요. 그렇게 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하면서 저는 정신 건강을 조금이나마 회복했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사람 만나는 일을 해야 행복감을 느끼나 봐요. 좋은 기운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니 딸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아무래도 딸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지만 저 멀리 2억 마일리 떨어진 독일에 있으니 안부를 물을 방법이 없었어요. 사돈댁은 전부 독일인들이기 때문에 뭘 어떻게 연락을 취해야 할지도 알 길이 없었죠.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처지가 한탄스러웠어요. 답답한 마음에 로또 당첨번호나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당첨되지 않는 게 너무 몸에 체득이 되었다 보니 별 기대 없이 빠르게 확인하고 넘어가기 일쑤였어요. 제가 산 7줄은 모두 당첨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뒤늦게서야 이번 주는 공병 할아버지가 주신 로또가 한 장 더 있다는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뭔가 행운이 깃들어 있을 것 같은 기분이 괜히 들더라고요.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없지. 하면서 번호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저는 잠시 가만히 그 종이를 보고 멍하니 있었어요. 첫 번째 번호가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경우는 종종 있었으니 다음 번호로 넘어가 봤습니다. 그때는 심장이 쿵하고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번호도 똑같았어요. 에이, 설마 싶어서 다시 비교를 해봐도 첫째와 둘째 번호가 같았습니다.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며 그 다음 번호를 비교했어요.
아니, 근데 글쎄 세 번째 번호까지 같은 거 있지 뭐예요. 그때는 정말 숨이 멎는 듯 했고 너무 놀랐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저는 너무 놀라서 잠시 한숨을 돌리기 위해 비교를 멈췄어요. 공병 할아버지가 건네준 기운이 좋은 기운이 넘친 것은 알겠지만 어떻게 그런 행운이 있을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넷째 번호, 다섯째 번호를 비교해 봤습니다. 발을 딛고 있는 땅이 느껴지지가 않았고 갑자기 여기가 어딘가 싶었어요. 나머지 번호도 모두 일치했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꿈인가 싶어서 이리저리 얼굴을 문질러 보고 주변을 둘러봐도 꿈이 아닌 현실인 거 있지 뭐예요. 정말로? 몇 번이나 번호를 다시 확인해 봐도 번호가 같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번호까지도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6번째 번호를 본 순간 실제로 잠시 동안 숨이 멎었던 것 같아요. 당첨이 맞았던 거예요. 저는 아직도 꿈인 것 같아서 일단 밖으로 나갔습니다. 찬 바람을 좀 맞으면 꿈이 깨겠지 싶어 이리저리 걸어 다녀봐도 꿈이 아니었어요. 빵빵거리는 차 소리와 읍내를 밝히는 간판 불빛들, 내일 출근해야 하는 베스킨라빈스 가게 불빛까지 모두 다 가짜 같이 느껴졌어요. 로또 1등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전에 겪는 현상인가 봐요. 그때쯤 돼서야 저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받은 상처, 연락이 두절된 딸, 홀로 길거리를 헤매던 공포, 여관방에서 잠들던 첫날 밤, 뜻밖의 행복을 안겨준 아이스크림 가게. 그간이 썼던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우선 저는 고마운 아이스크림 가게에 감사를 표하고 떠나야 한다는 인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사장님에게 받아주셔서 감사했다는 말을 전하고 공병 할아버지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사실 공병 할아버지가 주신 로또로 1등이 됐다는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할아버지가 오시자 저는 저번에 드렸던 같은 음료를 드리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잘 지내셨죠, 어르신? 그래요. 오늘도 고맙네요. 어르신 얼마 전에 제가 공병 훔쳐서 저 때리려고 하신 거 기억하세요? 내가 언제 그래? 그랬다고 하더라도 뭐 그런 일이 한두 번이어야지 말이야. 허허. 기세 좋게 웃어 넘기시는 모습을 보고 생각보다 속이 따뜻한 분이구나 싶었습니다. 어르신, 그럼 제게 로또 한 장 주셨던 거 기억나세요? 아, 그건 기억나지요. 사실 그 로또가 1등이 당첨됐어요, 어르신. 뭐요? 하하하. 농담도 잘 하시는구만 그래. 당연히 농담이겠지만 만약 진짜라면 축하해요. 내가 줬다고 하더라도 그건 당신 복이니 마음껏 누리길 바래요. 행운은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인생에 한 번씩은 꼭 찾아오는 법이니. 그런 말을 남기시고 그 할아버지는 수레를 끌고 호련히 갈 길을 가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정말 제가 고생한 보상을 받기 위해 행운을 얻게 된 것일까요? 그런 것이라면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용서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저는 이제 당첨금으로 뭘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했어요. 우선 아들과 며느리가 어떻게 사는지 알고 싶었기에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살던 집에 계속 살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며느리는 어느새
만삭의 임산부가 되어 있었어요. 손주가 태어날 아이들에게 제가 복수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저는 아이들을 시험해 보기 위해 아이들이 올라간 집으로 따라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여보? 잘 지냈니, 아가? 엄마! 엄마가 여기 어떻게? 어머님이 여기 지금 왜 계시는 거냐고. 엄마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아직도 살아계신 거예요? 살아계시다니. 너 그럼 어미를 죽일 셈이었단 말이냐? 아니, 그건 아니지만 내가 버리고 간 후에 진짜 죽음 문턱까지 갔다가 정신 차리고 악착같이 사니까 행운이 찾아오더라. 무슨 행운이요? 내가 알 필요 없다. 어미를 죽이려 한 아들이 그거 알아서 뭐하게. 한 번 죽이려 했는데 2번이라고 못할까. 한 번 더 죽여서 그 행운을 앗아가려 하겠지.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엄마!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무슨 행운이 생겼건 간에 내 이제 너들 얼굴 안 보고 평생 일 안 하고도 살 수 있게 되었다. 너들은 지금 뭐 하고 사니? 사실 저희는 지금 공장 다니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엄마 하시던 국수집을 따라해보려고 하나 차렸어요. 모아놓은 돈 다 끌어다가 차렸는데 잘 돼야 할 텐데 걱정이에요. 엄마가 가게 물려받으라 할 때는 요 직업은 적성에 절대 안 맞다고 거들떠도 안 보더니 저는 이제 아이들을 망하게 해야 할지 흥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딸이 연락이 안 되는 것이 너무 걱정이었어요. 네 누나랑 연락은 하고 사니? 누나한테 연락 온 거 있어. 아니요. 누나 연락 못 받은 지 꽤 됐고 제가 따로 먼저 연락하지는 않았어요. 네 누나 지금 몇 달째 연락 안 되는 거 알고나 있었어. 몰랐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남의 나라 가서 이제 남의 나라 사람 될 사람인데 알아서 잘 살겠죠? 제가 도대체 아들을 얼마나 못나게 키웠길래 아들은 이렇게 못난 말만 골라서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를 않았어요. 저는 더 이상 아들과 이야기할 가치가 없다고 느껴서 집을 나와 버렸습니다. 곧바로 경찰서로 가서 딸의 신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경찰서에서 협조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은 워낙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 차분하게 기다리셔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딸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일지 너무 두려웠어요. 하지만 별일이 아닐 거라고 굳게 믿기로 했어요. 아들이 국수집을 하겠다고 해놓고 망해버리건 말건 저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딸이 무사하다는 소식을 기다렸다가 딸에게 재산을 전부 남겨주기로 결심했어요. 그 후 아들이 일하는 가게를 알아내었지만 저는 아들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어요. 제가 괜히 돈이 생겨서 돌아왔다는 사실 때문에 아들이 수틀리면 저를 또 어떻게 해보려고 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어. 저는 이제 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들을 강구해 놓았어요. 로또 당첨금은 20억 가까이나 되었어요. 저는 제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와 아파트를 하나 매입했어요. 경비가 아주 삼엄한 곳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제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저는 동네에 없던 베스킨라빈스 점포를 하나 조그맣게 내었어요. 직원 2명을 두고 아이스크림에 행복을 담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제가 베스킨라빈스 가게를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할 거예요. 저는 이제 아들이 길바닥에 나앉건 말건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아니, 아들이 있었다는 기억 자체를 지워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자기 전에 그렇게 마음을 먹을 때마다 처음 아들을 안았을 때가 떠올라 마음이 약해지곤 합니다. 그런 날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행방불명된 제 딸을 기다리며 제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가며 살아가는 것으로 남은 여생을 보내도 후회하지 않을까요? 만에 하나 제 딸에게 안 좋은 일이 발생하여 영영 다시 볼 수 없게 된다면 제게 남은 자식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사실 너무 겁이 나서 사연을 적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하셨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저보다 많은 지혜로움과 경험을 가지신 분들의 해안의 말씀을 댓글로 볼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 딸이 무사하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많은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창구가 되겠습니다. 인생은 사연을 싣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